결혼 3년 차 아들 내외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남편 시신 좀 찾아주세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 며느리는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서야 전화를 한 걸까요? 그리고 왜 직접 가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오디오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오해와 희생,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경기도 안산의 작은 아파트. 65살 박순자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을 10년 전 심장마비로 잃고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유일한 낙은 32살 외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는 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좁은 거실에 놓인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벽에는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학위수여식. 모든 사진 속에서 민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항상 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생활비를 보내왔고 주말마다 집에 들러 어머니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 이야기를 할 때면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30이 넘도록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는 아들이 안쓰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28살의 간호사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수진이의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마저 몇 년 전 돌아가시고 이제는 처내고 하나 다름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수진이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부 측 하객은 병원 동료 몇 명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아들 내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식장을 나서며 순자 씨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내가 엄마처럼 잘해줄게.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가져올 폭풍을, 그리고 3년 후 자신이 마주할 끔찍한 현실을. 결혼 후 첫 해는 평화로웠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회사 근처에 작은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순자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가고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 수진이는 감사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올 때마다 수진이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의 살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정리가 엉망이라고 생각했고 청소 상태도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순자 씨는 좋은 뜻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그것이 잔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예고 없이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니?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수진이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야간 근무 끝나고 막 들어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웠는데.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젊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집안일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는 직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순자 씨가 방문할 때마다 수진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사이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손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슬슬 아이 계획 세워야 하지 않겠니? 수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순자 씨는 불만이었습니다. 젊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순자 씨와 수진이 사이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 걔도 힘들어. 순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 난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 편을 든다는 생각에 서운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민준이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1~2번 겨우 안부 전화가 올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전화를 해도 민준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끊었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속으로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이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사가. 회사 근처로 옮기는 거야. 주소는 나중에 알려줄게.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이사를 가니? 그리고 새 주소는 왜 나중에 알려준다는 거야?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중에 다 설명할게.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순자 씨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진이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절망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성인인 아들이 연락을 안 한다고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책하며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순자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민준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수진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아, 제발 말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드디어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참했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민준이가 죽었어요. 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남편 시신 좀 찾아주세요. 저는 못 가요. 제발이요. 어머님이 가셔야 해요. 순자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32살밖에 안 된 아들이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왜 며느리는 시신을 찾으러 가지 않는 걸까요? 수진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민준이가 왜 죽어? 그리고 또 어디서 죽은 건데 나한테 가라는 거야? 수진이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다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숨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와 아이를 찾고 있어요. 나가면 죽어요. 제발 경찰서로 가주세요. 안산 서부경찰서요. 거기 가시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 며느리가 숨어 있다는 것, 누군가가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것.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도 힘들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순자 씨는 계속 전화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에게도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한산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있는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아들 시신을 찾으러 왔는데요. 박민준이요.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민준 씨요? 잠시만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형사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민준 씨 어머님이시죠?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순자 씨는 형사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형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순자 씨는 앉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이틀 전 안산시 단원구의 한 폐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순자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형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추락사로 추정됩니다.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순자 씨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민준이가 왜 폐건물에 가요? 왜 옥상에서 떨어져요? 말도 안 돼요.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조사 중입니다. 아드님의 소지품에서 신분증을 확인했고 부인이신 김수진 씨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김수진 씨가 직접 오실 수 없다고 어머님께 연락하셨나 봅니다. 순자 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수진이가 못 와요? 남편이 죽었는데 왜 안 오는 거예요? 형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 중입니다. 김수진 씨의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위치 추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유감입니다. 시신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습니다. 부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왜 죽었는지, 왜 며느리는 숨어 있는지, 누가 그들을 쫓고 있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아드님과 최근에 연락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넘게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형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1년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순자 씨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수진이한테도 연락했는데 안 받았어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또는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다거나.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이 상당한 금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분이 숨어 있다고 하신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경악했습니다. 아들이 빚을 지고 있었다니,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과 연락이 되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며느리분에게도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희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자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그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순자 씨는
한동안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이 현실을 마주하기가 무서웠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들은 왜 폐건물에 갔을까요? 왜 옥상에서 떨어졌을까요?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자살이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아이를 데리고 숨어 있는 걸까요? 누가 그들을 쫓고 있는 걸까요? 순자 씨는 다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경찰서 다녀왔어. 제발 연락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너와 아이가 걱정돼.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더욱 공허했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통화하기 어려워요. 위치가 추적될까봐 무서워요. 내일 낮 12시에 안산역 근처 공원에서 만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순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까지 숨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만나 직접 들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안산역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시가 조금 지났을 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여자였습니다. 품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가까이 오자 눈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수진이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는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와주셨군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수진아, 이 아이는...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의 손주예요. 2달 전에 태어났어요.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주가 있었다니.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다니. 그것도 모른 채 아들이 죽었다니.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다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순자 씨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야? 왜 너희를 쫓는 거야?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에요. 민준이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와 아이까지 협박하고 있어요. 순자 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왜 사채를 써? 직장도 있고 너도 일하잖아. 왜 그런 데서 돈을 빌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사기를 당했어요. 아주 큰 사기를요. 순자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기라니. 무슨 사기? 수진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이야기는 순자 씨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년 반 전 민준이는 대학 동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정태호. 대학 시절 민준이와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태호는 졸업 후 창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이 매우 좋다고 자랑했습니다. 태호는 민준이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3배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느냐고 대학 시절 우정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결국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말로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태호가 약속한 대로였습니다. 민준이는 기뻐했습니다. 태호는 더 큰 금액을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요. 민준이는 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모아둔 돈을 전부 투자했습니다. 수익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불안해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고요. 혹시 사기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태호를 믿었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라고요. 그런 친구가 자신을 속일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호가 큰 기회가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3억 원을 투자하면 반년 후에 9억 원이 된다고요.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전 재산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 카드론으로 5천만 원,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사채업자에게서 빌렸습니다. 3억 원을 모아서 태호에게 전달했습니다. 수진이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민준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만 성공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편하게 모시고 아이도 낳아서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한 달 후 태호가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가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호의 회사는 사기였습니다. 소위 폰지 사기, 다단계 금융 사기였습니다. 초기 투자자에게는 후기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을 주고 나중에 모든 돈을 들고 도주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돈도 잃고 우정도 잃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3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 카드론 이자, 그리고 사채 이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민준이는 절망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고요. 수진이는 민준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 다니면서 투잡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배달 일을 했습니다. 수진이도 병원 근무 외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모든 수입을 빚 갚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사채 이자가 살인적이었습니다. 갚아도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이 늘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독촉했습니다. 그러다 직접 찾아왔습니다. 민준이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직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더 거세게 협박했습니다. 집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에게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돈을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도망쳤습니다. 원래 살던 집을 떠나 허름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추적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에게 연락을 안 한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순자 씨를 찾아갈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라니.
민준이는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이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희망이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기 며칠 전 사채업자들이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새벽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이는 수진이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날 수진이는 도망치는 중에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수진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진이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민준이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태어난 후 민준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요. 사채업자들과 직접 만나 협상하겠다고요.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겠다고요. 수진이는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민준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요. 민준이가 나간 날 수진이는 불안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민준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폐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요. 수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었어도 빚은 남는다고요. 수진이가 갚아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 아이에게 해코지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지금 숨어 있는 곳은 병원 동료가 알려준 안전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갈 수가 없었어요. 경찰서에 가면 그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저를 찾을 거예요. 아이를 해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린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니.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다니. 순자 씨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이 잘못도 아니고 그 나쁜 놈들 잘못이야. 내가 도울게. 어떻게든 해결하자.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가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이를 닮았습니다. 아들의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고요. 며느리와 손주를 지켜야 한다고요. 아들이 하지 못한 것을 자신이 하겠다고요. 순자 씨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경찰에 신고하자. 사채업자들을 잡아야 해. 그래야 너희가 안전해. 수진이는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님,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복할 거예요.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어. 민준이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갈게.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순자 씨가 앞장섰습니다. 수진이는 아기를 안고 따라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사기 피해 사실,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위협, 그리고 민준이의 죽음까지. 담당 형사는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수진 씨,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검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재조사하겠습니다. 혹시 사채업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아드님을 협박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한 거예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씨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시보호소에서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경찰이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경찰서를 나온 후 순자 씨는 수진이와 아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이는 미안해했습니다. 폐를 끼친다고요. 하지만 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내 며느리고 이 아이는 내 손주야. 가족이잖아.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야지. 그날 밤 순자 씨는 수진이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민준이와의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원룸에서 발견한 편지였습니다. 수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이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수진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엄마, 제발 수진이를 원망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저 때문에 고생만 했습니다. 수진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진이와 아이를 돌봐주세요.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수진이는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어요. 저한테도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님께 실망을 드리기 싫어서.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민준이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봐. 그래서 힘들 때 나한테 말 못한 거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너한테도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아픔을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을 검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자 씨와 수진이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사채업자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불법 대출, 폭력, 협박, 감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의 사망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아드님을 폐건물로 끌고 가서 협박했습니다. 옥상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실랑이 중에 아드님이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아드님을 구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사실상 살인입니다. 순자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수진이가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니. 돈 때문에, 그 악마 같은 놈들 때문에. 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중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드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순자 씨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들이 벌을 받는다고
우리 민준이가 돌아오나요?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아드님을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정의는 실현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들의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사기친 대학 동기 태호도 검거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태호는 수십억 원을 사기쳐서 도주 중이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자신을 배신한 친구가 벌을 받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안전해진 것을.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준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사채업자들이 검거된 후 수진이와 아기는 안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빚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불법 사채의 일부는 무효화되었지만 은행 대출과 카드로는 갚아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털어서 빚을 갚겠다고요. 수진이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그건 어머님의 돈이에요. 노후를 위해 모아두신 거잖아요.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들어. 나는 이제 65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 그 돈 혼자 쓰다가 죽으면 뭐 하겠니? 차라리 너와 손주를 위해 쓰는 게 맞아. 민준이도 그걸 원할 거야.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가족끼리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순자 씨는 적금을 해지하고 보험을 해약하고 모아둔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빚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수진이와 아기는 순자 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했습니다. 수진이는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민서로 지었습니다. 민준이의 민자를 따서요. 민서는 날마다 자랐습니다. 통통해지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서에게 우유를 먹이고 목욕을 시켜주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밤에는 자장가를 불러주며 재웠습니다. 민서는 할머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병원에 복직했습니다.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민서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날마다 좋아졌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귀여웠던 모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와의 달콤한 기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와서 집이 환해졌어.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는 살맛이 나.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민서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어머님이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순자 씨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로 구한 거야. 앞으로도 함께하자. 가족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민서가 100일이 되던 날 순자 씨와 수진이는 민준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민서를 데리고요.
묘소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가져온 국화였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이름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보고 싶다, 아들. 오늘 민서 데려왔어. 내 아들이야. 100일 됐어. 너를 많이 닮았어.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여보, 민서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 걱정하지 마. 민서 잘 키울게. 당신처럼 좋은 사람으로. 민서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내가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엄마였나 봐. 다시 태어나면 더 좋은 엄마가 될게. 수진이가 순자 씨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민준이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와 민서를 지켜주셨잖아요. 민준이가 못다한 일을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부탁한 거니까. 너희를 지키는 게 내 할 일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민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 아이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죽었지만 죽지 않은 것입니다. 민서 안에, 수진이의 마음 속에, 그리고 순자 씨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묘소를 떠나면서 순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했고 옹알이가 말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으로 한 말은 할머니였습니다. 순자 씨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월급이 안정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수진이는 순자 씨에게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수진아, 됐어. 내가 모아서 민서 교육비로 써. 하지만 수진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받은 은혜의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요. 제발 받아주세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 사람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민준이의 기일에는 함께 추모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자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효성스러운 며느리와 귀여운 손주가 있다고요.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복이 많아요.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서는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와 수진이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신기해. 3년 전만 해도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 난 너를 오해했고, 너는 나를 어려워했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는데 잘 안 됐죠. 순자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겉만 보고 판단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 수진이는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드님을 걱정하는 마음인 줄 몰랐어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 서로를 이해하게 됐잖아. 수진이도 웃었습니다.
네. 민준이가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요. 민준이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남남이었을 거예요. 순자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떠나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인 것 같아. 진정한 가족이 되라고.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에 올라탔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우리 집의 빛이야. 내 덕분에 할머니가 행복해.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이만이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지켜주는 사이입니다. 상처를 치유해주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사이입니다. 수진이는 남이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고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순자 씨에게 딸 같은 존재입니다. 민서는 어린 생명이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순자 씨의 희망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 사랑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한 가족을. 순자 씨는 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부탁 지킬게. 수진이와 민서를 지킬게.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게. 하늘에서 지켜봐. 그리고 편히 쉬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민준이인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여정이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넘어 사랑과 용서로 새로운 가족을 이룬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어떤 아픔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가족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마음을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